안녕하십니까.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 어제 뭐 한 며칠 전부터 요즘 여기 영상 장비들 막 연구하고 뭐 하느라고 내시경부터 복광경 장비 뭐 연구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하여튼 뭐 짬을 내서 오늘 장하준 교수가 뭐 경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0년 전에 장하준 교수가 쓴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 보셨 분이 계시나요? 보셨겠죠? 저도 이제 10년, 2008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빨리 사봤는데, 한 번 들어서는 이해하기 좀 힘들죠? 일반인들은.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이해합니다. 장하준 교수가 지금 이제 이런 얘기 하죠.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위태롭다. 해법은 산업 정책과 복지를 확대해라. 일단은 보시면은 장하준 교수는 늘 얘기했어요. 사회적 합의를 빨리 도출해서 국회에서 뭐 입법 할 거는 빨리빨리 하라는 얘기예요. 제도를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해야지만 나라가 계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 북유럽 같은 경우도 핀란드, 노르웨이 뭐 할 거 없이 얘네들도 보면 3만 4만 달러 때 극심한 실업과 이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복지의 확대가 요구되고 그러면서 많은 이제 그 사회적 갈등을 겪었어요. 그게 아마 80, 90년대였을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들은, 그 사회 리더들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죠. 그래서 동일 노동에 대해서 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없앴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이제 어설프게 문재인 정부가 따라하는 소득 주도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빚은 이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한 교수도 얘기했지만 그한 10년 동안의 그 지금 경기의 호황, 미국을 비롯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의 경제 회복은 딴 게 아니라 신용 확대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일시적 회복 증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장현 교수는 또 이런 얘기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근본적으로 노출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즉 소득의 불평등, 부의 불평등이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산의 가치의 거품을 꺼트리고 동결하거나 떨어뜨리고 개인적인, 그러니까 국민 개개인의 소득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합리한 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 기간에 우리나라 대재벌을 봅시다. 70년, 80년 대 다 국가 주도로 인해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을 했죠. 이따가 뭐 남미 얘기 하겠지만 남미는 미국이랑 거대한 이 경제적인 깡패 국가가 있어서 일찍 신자유주의 영향에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남미 국가가 없어요. 멕시코 늘 못 살고요. 밑에 뭐 베네수엘라 뭐 할 거 없이 쭉쭉 자원만 많을 뿐이지. 그 이유는 미국이랑 그 1대1 교육을 해서는 살아남을 나라가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장하준 교수도 그런 얘기 합니다. 나쁜 사마리아인에서 우리 후발주자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미 쭉 나간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이미 50m에서 출발한 애들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따라잡을 거예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파법을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때 미국 원서 같은 경우 다 그냥 불법으로 복사해서 봤잖아. 지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빨리 선진국의 지식과 이런 거를 노하우를 빨리 습득해야 돼. 편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그래야지만 후발주자국 나라들이, 후진국이나 개발소득 나라들이 그나마 따라갈 수 있더라. 한국은 이런 면에서는 독재 정권이 좀 잘한 면이 있어요. 충실하게는 못했지만 그들의 이익에 부합됐던 거예요. 독재와 권력과 뭐 비리가 있었더라도 대재벌 기업을 푸시함으로 인해서 많은 분야에서 산업적인 그
정책이나 구조들을 갖추게 된 거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60년대 때 그러지 않고 그냥 자유당 정권에서 이렇게 막 민주주의를 많이 했던, 민주주의는 더 발전할 수 있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독재 이 박정희나 뭐 그게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철학이 있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독재의 이익이 결국은 산업화와 재벌과의 이익과 맞았기 때문에, 그게 또 미국의 이익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그 운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보시면은 삼성 같은 경우도 삼성이니까 반도체 80년대 때 추세했던 거죠. 적자를 거의 10년 동안 적자를 보면서, 그럴 국가가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만 적자 나도 도산인데, 그거에 대한 서포트를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 해줬다는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은 보험무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후진국, 장영준 교수도 얘기합니다. 후진국일수록 보험무역을 통해 자국의 산업과 기술과 생산 기반을 선진국과 경쟁할 정도의 그거 할 때까지는 보험무역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다 거덜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이라는 거대한 이 제조업의 강국이 2차 전쟁 이후에 70년대 이후에 제조업 오픈해버렸죠. 그런 보험무역 정책을 포기한 결과 산업이 다 거덜났잖아. 처음에 일본한테 거덜났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강제적으로 1대1 프라자 합의를 해버려서 일본을 죽여놓지만 또 부상되는 게 EU, 그 다음에 누구예요? 우리 한국은 그냥 거기서 조금씩 해먹었으니까 그나마 봐주고 있었지만, 중국이란 나라, 그래서 지금 중국과 지금 미국이 무역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 아직까지는 세 발이 핍니다. 그 교육된 규모에 비해서는 뭐 관세 폭탄은 적지만 이제 미국도 계속 봐줘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덩치가 크다 보니까 몇 대 계속 맞아줘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야 이제 그만 하면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후달리는 거죠. 아직 그랬어요. 그래서 중남미가 그렇게 지금 회복을 못하는 이유도 미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국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깡패 국가죠. 이런 면에서 우리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복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 분야와 뭐 여러 가지에 대해 벌이 소득은 다르지만 복지, 기본적인 복지를 확대시켜줘야 돼요. 최저임금도 10,000원도 합의를 못하기가 어려운 나라에서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복지를 통해서 사회적인 재생산과 기본적인 인간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과 개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전 여기서 더불어서 간접세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벌이는 일정한데 간접세 비율로 나가는 비율이 너무 많아요, 한국은. 그래서 이거 좀 줄이고 하면은 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엄청나게 높은 이유는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복지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실직하면은 외국 같은 경우는 한 몇 년을 실업급여 갖고도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재취업과 기술을 할 수 있는데, 한국은 잘리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그냥 치킨집 오픈하는 거예요. 있는 퇴직금 딱딱 털어서 또 망하는 거죠. 이거 악순환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장하준 교수가 합니다. 이 양반 상당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제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실직사가 생겨서 서로 착취하는 임금 구조, 악순환이 지속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타협을 사회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죠? 동일 임금에 대해, 노동에 대해 이 동일한 정규직, 비정규직 차이 없이 줘야 되고, 복지를 확대해야 되고, 최저임금 해줘야 되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기업가들 뭐 죽겠다고 하는데, 그간에 반세기 이상 우리 국민들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지 같은 물건 쓰면서 재벌기업 물건 보험무역 속에서 팔아줬고 버텨줬잖아요. 국민이 희생했잖아요. 자동차도 현대차가 지금 오늘날 왜 잘 나갑니까? 그 현대 그 똥차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골골하면서 다 타줬잖아요. 사주고. 그래서 지금 중소형 차는 세계적인 생산 기술을 갖게 되신 거 아닙니까? 삼성도 마찬가지. 삼성 예전에 선풍기 만들고 그랬어요.
사줬으니까 자기가 컸으면 우리는 재벌 3세나 4세들이 좀 이렇게 좀 사회적인 인식을 가진 나라가 이 인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간에 자기가 혜택을 봤으면은 이제 풀어야죠. 에? 풀어야 되는데 악착같이 더 가지려고 그러고 제도를 고착화시키고 편법과 불법과 모든 경제적인 백과 사법적인 백을 이용해서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지탄을 받는 겁니다. 자, 어렵죠. 자, 그래서 이런 장하준 교수의 고민이 진짜 그 학자로서의 양식적인 고민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한번 봅시다. 베네수엘라 우리 차베스가 돌아가셨죠. 이 양반 어떻게 보면은 남미의 그 우리 쿠바 누굽니까? 그 양반도 돌아가셨죠. 그리고 그 양반보다 실제적으로 많은 경제 성과를 이뤘어요. 이뤘고, 그거는 이제 제가 표를 올리겠지만, 차베스 취임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나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석유값이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게 지금 또 차베스 죽고, 새로운 대통령이 와갖고 지금 뭐 군주고 쓰고 있죠. 물가 폭등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가 경제 성장이 탄탄하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회적 합의와 올바른 지도자가 잘 이끌어줘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게. 네? 민주주의보다 더 어려운 게 경제적인 발전이, 복지 확대와. 이게 참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한 개인을 봐도 경제적인 독립과 경제적인 자립과 쉽게 말해 잘 먹고 잘 사는 게 한 인생에도 쉽지 않아요, 인간은. 10명 중에 한 몇 명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러는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힘들게 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잘못, 인식의 잘못, 교육과 학업, 그 다음에 전문성의 결여, 성질을 못 죽이고 지멋대로 하려는 인간의 나쁜 엉덩이, 그러니까 송아지 엉덩이에 뿔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거에 다 탓이겠지만, 국가적인 사회적인 뭐 서포트가 없는 것도 한 문제겠지만, 뭐 이런 인간들이 모여있는 사회나 한 국가가 경제적으로 잘 굴러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대타협을 하지 않고서는, 그 다음에 혁신적인 지도자가 나와서 이런 문제들을 끌고 나가지 않고서는 인간은 대기업이든 조그만 뭐 포장마차라는 인간이 다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래요. 남이야 어떻게든 상관 안 하려고. 그래서 이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1960년도에 카스트로와 누굽니까? 체게바라의 이 60년대에 쿠바 혁명은 과연 지금 한 50년 됐죠? 평가해 보면 어떻습니까? 멋있는 이 사회주의 혁명이었지만 과연 성공했는가의 문제. 물론 여기는 또 미국이 또 열라 방해하고 쿠바를 억누른 것도 있습니다. 에? 근데 거기에 이제 악으로 깡으로 맞선 이제 그 카스트로의 이 강단도 있고요. 미국이란 나라를 상대로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물론 장하준 교수가 이런 중남미에 있어서 경제 자문을 하신 모양인데 이게 어렵죠. 우리 한국에서도 장하준 교수를 잘 주류 경제 이걸로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장하성 교수랑 친척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근데 장하성 이 양반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하셨는데 이번 경제 수석이나 이런 장하준 교수 한번 모셔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단돈 10,000원의 이 최저임금조차도 사회적 비난받고 곡해하고 왜곡하는 이 사회적 합의가 안 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진짜 소득주의 성장 어려워요. 그냥 야국장 강식에 죽을 때까지 자기 이익만 추구하다가 서로 망하는 이런 경제의
그 악순환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복지와 개인 소득의 향상을 위해서 기간에 반세기 동안 혜택을 받고 국민의 희생을 통해서 발전한 대기업들이 내놓을 건 내놔야 되는 건지, 참 이게 어렵죠. 진짜 때려 죽여도 안 되는 건 이게. 이게 말로 안 되면은 진짜 뭐 지금 뭐 예전에 촛불혁명 때 군사 쿠데타가 있는 것처럼 진짜 사회적 혁명이 일어나서 이런 대제보들 싹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렵죠. 이 우리나라 같이 노령화된 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혁명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고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하여튼 뭐 살아있는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뭐 책들 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뭐 사회를 바꾸기는 어렵고 내 인생조차도 잘 꾸려나가기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뭐 이랬었구나 이해는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